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복입니다. 일찍 시작할 줄 알았던 장마가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하기도 하고 시기도 강수량도 변덕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함께 방송하시는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고 장마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특별히 장마 대비라고 할 건 없고 역시 제가 이제 울산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장마만 되면은 제가 좀 겁이 나요. 아, 운전 때문에. 예, 고속도로 운전 때문에 약간 겁이 나는데 어떻게든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호 변호사님이셨죠. 네, 이동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군요. 일하시다가 정신없이 달려오시니까 네. 이런 식의 웃음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살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이양입니다. 장마철 준비라 저는 제습제 구입 네, 그거 하면서 쭉 옷장이랑 신발장 이렇게 정리 한번 했어요. 저는 최근에 아무래도 그 제습 기능이 기본적으로 뭐 이거 팟캐스트니까 그냥 상표명을 말하겠습니다. 스타일러랑 에어드레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 사진 물론 않았고 네, 옷을 걸어두고 이렇게 관리도 되지만 문을 열어놓기만 해도 제습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광고를 하고 있네. LG 삼성 듣고 있나 뭐 이런 거. 네, 아무튼 그런 게 광고 들어와라. 네. 미남 청년 정치회사가 이태인 씨였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인입니다. 의류 사업 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와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고 대통령 선거 경주도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등록을 시작했고 야권 성향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대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정치 이벤트가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부울경의 방향은 매우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네,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 거라고. 네. 뭐 다른 분들은요? 글쎄요. 좀 이렇게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국민의힘 울산시당 분위기를 보니까 대세를 잘 못 따라가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대선도 좀 아직 좀 대세가 뭔지 잘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내년 대선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지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대선 향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울경도 정말 바람이 어떻게 불지 이제 곧 몇 달 뒤면 바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팩토리 SE 1부에서는 울산 중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내용하려고 합니다. 울산 중구는 예전에 울산의 중심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울산 지역 기초단체 중 재정 독립 수준도 최하위고 빈집도 많아서 치안도 좀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도시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중구가 예전에 울산의 중심이었던 중구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한상검 울산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정치 푹 시작하죠. 정치 푹!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인가요? 네. PR 시대니까 좀 자세히 해야 되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울산 토박이고요. 울산에 와서 살고 계시는 아마 다른 지역 출신 분들이 싫어하는 토박인데 얼마 전에 울산대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고요. 95년부터 만 25년간 일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만뒀고요. 뭐 이거 뭐랄까요,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물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학부 때 전공은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좀 자세한 분야로 말씀드리면 뭐 그런 분야를 전공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보존 수경이라고 하는 뭐 영어로 하면 컨서베이션, 프리저베이션이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도시 재생 뭐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전공했는데 처음 와서 일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시장이 생기지 않았고 또 제가 지방대 출신의 지방대에 있다 보니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대학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문 회의 같은 데나 나가고 방송에서 가끔 불러주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자체가 조금 좀 우울하게 너무 들려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사실 희망을 요즘 봤어요. 계속 불러도 되겠구나. 계속 모셔도 되겠구나. 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좀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 울산 중구가 좀 어떤 곳이었었나요? 그렇죠. 도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뭐 제가 전공하는 관점,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게 뭐 제 스타일인데 사실 지금 중구라 하는 지역은 신라 시대부터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진 곳이었고요. 이게 고려 조선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어쩌면 울산의 이제 빛도 되고 그림자도 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구는 사실 중구 도심에 지금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성곽이 5개가 있어요. 뭐 반구동 토성, 반구동 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변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다른 이름은 신학성인데 신라시대 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때 울산 지역을 다스리던 치소성, 즉 울주성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울산이 울주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MBC 방송국이 있는 앞산 거기고요. 거기도 토성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문화재로 지정된 울산 병영성, 그다음 울산 외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 읍성이 있었는데. 이놈은 사실은 정유재란 때 전부 파괴가 돼가지고 전혀 위치를 모르다가 재작년이죠. 중구청에서 이제 성남동에 발굴 조사를 한 곳 했는데 거기에서 당시의 성벽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주장하던 위치에서 이 성벽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그리고 이제 사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제 울산이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중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군청이 들어오고, 그다음 철도역이 들어오고, 버스 터미널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힘을 많이 잃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가장 좀 불쌍한 그런 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태인 씨 잠깐 뭐 물어보시려고 아까 말씀해줬던 사연 중에서 이제 성곽 유적 그런 게 나오고 있다고 해서 최근에 뭐 인사동에서 한글 활자 나오고 광화문 앞에서 이제 땅만 팠더니 계속 유적이 나오고 있어서 중구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반구동 유적, 반구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대한 목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토성 유적이 같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 울산 박물관에 실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할 때 사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미 70년대 주택지로 한번 개발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발굴 조사 해보니 제일 위층 걷어내고 두 번째 층 걷어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온 겁니다. 서울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중구가 역사적으로 좀 쇠락의 길을 걸어서 현재 중구로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결정적인 거는요. 사실 이게 도시계획입니다. 60년대 이제 울산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가 즉 군인들이 울산을 개발했거든요. 이 개발에 따라서 이제 울산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제 중구만으로는 좀 면적이 부족하니까 남구 신정동 일대 신시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시청을 먼저 70년 1월 1일자로 지금 위치로 옮기고요. 사실 시청은 지금 현재 옥교동 중앙동 주민센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시청이 나갔고 이어서 뭐 교육청도 나가고 경찰서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백화점 뭐 모든 게 다 나갔죠. 그래서 사실상 중구는 공동화 현상을 일찌감치 이제 맛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저겁니다. 행정구역의 이제 면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광역시 승격대 문제라서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행정구역을 이제 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울산 기초시일 때는 지금의 동구, 남구, 중구 범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7년에 광역시 승격하면서 이제 북구가 신설되고 또 울주군이 이제 그 직전부터 이제 도농통합시로 이제 울산에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행정구역 조정을 하게 돼요. 원래
중구는 지금의 북구 송정동, 연포, 양정까지 전부 중구였거든요. 아, 연포까지. 네. 예. 효문동 이제 송정동까지 북쪽은 네. 중구였는데 이걸 북구 신설하면서 북구로 다 넘겨줬어요. 아. 그래서 중구는 이제 면적이 아마 한 37평방킬로미터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48%가 절반이 그린벨트고요. 음. 나머지 절반 면적에 이제 한 20몇만이 살고 있는데 네. 사실 전체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보더라도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가장 좁고 또 울산은 그 바다를 낀 도시잖아요. 네. 그런데 5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해안선이 1m도 없어요. 네. 바다와 접하지 않고 있고 음. 또 국가산단으로 알려진 울산에서 유일하게 국가산단이 단 한 곳도 없는 나머지 4개 구군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하실 때 재정 자립도 뭐 재정 자주도 말씀하셨는데 네. 낮을 수밖에 없죠. 일단 아. 기업 도시에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네요. 일단 네. 보면은 행정구역상의 문제도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행정구역을 우리가 조정할 때 네. 이제 도시의 어떤 그 뭐 길게 못 보더라도 10년, 20년 정도 비전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성장할지, 개발 가용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면적으로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아마 지리적으로 동천강이란 게 있으니까 북구하고 중구 사이에 네. 그걸 연결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잘랐던 것 아. 같아요. 예. 그럼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해결책은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제 아마 우리 시민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구에서 땅을 떼서 중구로 넣어주고 싶어도 이미 북구란의 행정 그렇죠. 조직이 있으니까 네, 구역이 그렇죠. 있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 찬성을 얻기는 힘들고요. 또 반대로 울주군 쪽에서 또 땡겨 넣는 방법도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고 계획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런 방법 말고 좀 다른 해결책들이 좀 없을까요? 중구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중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활용하자, 잘 활용하자. 있는 자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구는 이제 그 신라 시대 이래의 성이 도심에 그것도 외곽이 아니라 도심에 지금 가득 남아 있고 또 문화재로 지정된 곳도 지금 2곳이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네. 네. 그 주변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즉 문화재 보호 구역의 외곽선에서 경계선에서 바깥으로 500m 범위까지는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전부 일일이 심의를 받아야 돼요. 결국 굉장한 규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네. 불필요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걸 그런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또 중구 자체적으로 당장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중구 내에 있는 여러 행정기관들 주요 시설들을 네. 차라리, 왜냐하면 중구 구역도 행정구역도 좁으니까 네. 한 군데 모으면 어떨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성남옥교동이 원도심으로서 쭉 오랫동안 성장해 왔는데 네. 지금 이제 시청 나가버리고 뭐 다 나가버리면서 특히 경찰서도 지금 미술관 북정동 부지에 있다가 이제 저쪽으로 동천강변으로 나갔거든요. 네네. 거기는 북구하고 경계, 즉 중구에서 보면 아주 그렇죠. 외곽이에요. 최외곽.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도 거기 있고 네. 구청도 지금 보시면 불편한 위치가 있거든요. 네. 외곽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구청, 중부경찰서, 중부보건소 3개만 예를 들어서 도심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일대에 굉장히 활기가 돌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전 2가지 관점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린벨트 밖에서 얘기. 네네. PD께서 이제 그린벨트 얘기를 한번 하라고 하시네, 그죠? 그린벨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울산의 불행이에요. 어. 그린벨트는 아시다시피 73년, 4년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아마 김대중 정권 때 이제 그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외곽에 설정된 그 그린벨트는 일괄 해제했어요. 그래서 외곽 지금은 쪽에. 특광역시 주변의 그린벨트만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불행이 뭐냐, 울산의 불행이 무엇이냐 하면 이 그린벨트를 설정할 때 울산은 유일하게 네. 기초시였어요. 그래서 아. 기초시였던 울산의 외곽, 즉 지금의 동구, 중구, 남구의 외곽에 그린벨트가 설정됐어요. 그 면적이 한 300평방킬로미터가 아마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게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 지도 놓고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운데 있어요. 네. 한가운데. 그리고
70년대라고 하는 거는 당시 울산시 인구 아직 아마 불과 30만 채 될까 말까 네. 20만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그때 설정했는데 지금 100만이 훨씬 넘었잖아요. 네. 그 20년 후에.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을 조이고 있는 그 형태거든요.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개발 압력이 이제 생기면은 이제 기존의 중구, 남구, 동구가 포화 상태가 되면 외곽으로 튀어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곽의 울주군 지역이라든가 북구의 저 먼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하니까 그 언양 KTS 쪽.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고 또 그렇죠. 외곽의 양호한 자연이 파괴가 되고 도심은 또 오히려 쓰지를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모든 게 네, 도시 계획이 잘못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좀 정치권에서 그린벨트를 좀 과감하게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 국회의원들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 지금 뭐 네, 아니요. 현역 국회의원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해제권에 관해서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개별 지역의 국회의원이 풀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구나 울산만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난개발 조장하고 또 합리적인 어떤 그 발전을 방해하고 있고 더더구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장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감소 뭐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성장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그린벨트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시대적인 변화도 좀 우리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행정구역 조정과 맞춰서는 풀 수 없다고 보고요. 네. 이제 오히려 그 울산의 그린벨트는 도심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실 활용도는 또 반대로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요. 저는 오히려 행정구역 조정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울산시의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언양에 이제 지금까지 없던 도심을 하나 설정했거든요. 그렇죠. 이 도심제가 됐어요. 그러면 언양권은 지금 울주군의 저 서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울주군은 또 면적이 너무 넓고 또 인구도 전국의 군 중에 가장 많고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예산도 가장 많기 때문에 좀 거대 비대 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서구가 되거나 어떤 다른 앞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 중구의 경우는 뭐 저도 사견입니다만은 지금 LH가 다운지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사리 범위 정도까지를 차라리 중국에 떼줘버리는 게 오히려 이 다운지구도 합리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고 중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근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태화강 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국가정원으로도까지 승격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화강변 얘기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전에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양희 씨하고 그 말씀 잠깐 나눴는데 네. 태화강변 저는 뭐 토박이라서 네. 사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태화강변에 여름이면 매일 가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긴 강둑이 포장 도로가 아닌 상태로 뚝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어릴 때는 이제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거기 나가가지고 시간 보내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었고 목가적이란 말씀은 그 강변은 전부 자연 녹지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범위까지도 그냥 전답이 펼쳐져 있고 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냥 황무지였거든. 미개간지 홍수 때문에 물이 넘쳐 흐르는 곳. 왜냐하면 제방이 생긴 게 네. 일제 강점기 때요. 1930년 무렵에 생겼거든요.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 태화강변이 불과 1990년대 아마 광역시 승격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네. 또 주상복합 아파트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도로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법상 도로가 없으면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변 도로가 강북쪽에 강북로의 경우는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중구 중심부에는 도로가 생겼는데 지금처럼 이제 4차선 도로로 완공된 건 아마 90년대 말 이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 강변의 자연 녹지가 이렇게 도로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준주거 지역 혹은 상업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이 됐다는 얘기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그 건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금은 없고요. 건축 허가 신청이나 개발을 막을 수는 없고 도시 계획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 경관을 잘 갖췄는데 그게 몇 개 브랜드 아파트들 고층 건물들이 다 사유하고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근본적인 태화강변 원인이 풍경은요. 예. 국가정원도 있지만 그 전에 왜 신만구 시장 때부터 90년대 말부터 그 태화강의 퇴적원이 준설하고요. 그다음 하수, 오수 분리하고 해서 지금처럼 맑은 물이 됐거든요. 한번 죽었다가. 근데 거기 한 1조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니 이제 그 많은 그 우리 예산을 이제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 경관, 맑은 물 이거를 이제 강변에 들어선 아파트의 소유주들만 이제 누리는 맞아요.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액땡, 롯땡. 그렇습니다. 예. 아야. 안타깝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데 그 경관 자체를 1조 정도나 들였나요? 저는 사실 안 찾아봐서. 아니요, 그 태화강변 정비, 강변 정비. 예, 강변 정비와 그 다음에 강물을 맑게 하는 사업에 네. 한 10여 년간 한 1조 정도 들었죠. 그리고 원래 태화강이 그렇게 수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펌프질로 물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네, 밑에 보면은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잘못 않습니다. 말씀하신 거고요. 예. 저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태화강은요, 그 원래 일제강점기 때 울산 개발하려고 도시계획을 만들었는데 네. 네. 그때도 보면 인구 50만이었어요. 목표 네네네. 연도 인구가. 그래서 울산의 공단과 시민 식수는 태화강물을 취소했었으면 충분히 하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계산해서 네네. 풀어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태화강물 자체는 사실은 저희도 강물을 먹고 살았거든요. 네네네. 남산 정수장에서 이제 수돗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냈는데 왜 남산 시수장 정수장이 없어졌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워낙 강물이 이제 오염이 심해져 가지고 네네네. 강물 취소할 수 없어서 그랬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태화강이 아니고 무거천이라든가 여천천의 네. 유지 용수, 그러니까 뭐 물이 마르면 안 되니까 네네. 그걸 위해서 다운동 쪽에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강물을 취수해서 그걸 하루에 한 2만 톤씩 흘려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아까운 물을 사실 낭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 자연유산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예. 그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도 그 모두 제대로 개발을 못한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요. 특히 뭐 병영성, 향교, 울사외석을 문화유산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 방안도 좀 병영성하고요. 나머지 이제 향교, 외성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병영성은 이제 아시다시피 외곽으로 성벽이 둘러쳐져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이런 모습하고 향교나 이제 외성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나의 단위 시설이니까.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데 우선 그 울산 그 병영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경주에 왜 황리단길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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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거기가 이제 전통 문화 환경 보존 구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주라든가 익산 이런 곳은 고도 보존법에 적용을 받아요. 네. 네. 그런데 일반 문화재 보호법과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고도 보존법은 이제 이런 그 뭡니까?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면은 예를 들면 한옥을 지어라 그러면 한옥을 네.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문화재보호법은 지원은 없고 규제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황리단길은 역사환경보존구역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못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러죠. 네. 둥지 물림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큰 자본이 들어가도 높은 건물 지을 수 없고 한옥 위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한옥을 짓는 데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울산에도 좀 적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병영성의 경우 이제 국가사적이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병영성은 문화재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현상 변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제에 오히려 이것도 역발상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자꾸 서양식의 뭡니까 일반적인 요즘 건축물을 짓지 말고 아예 그냥 한옥으로 풀어서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만 우리가 어떻게 좀 고민해서 너무 좋네요. 될 것 같아요. 외설 최원배 선생 그러니까요. 한글 보호 구역이니까 그럼- 연계하면 정말 좋은 네, 사람 그러면 많을 것 다른 지역에 같은데요. 없는 아주 재미난 네. 성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저기 전라도 나간읍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원 화성도 그렇고요.
뭐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또 잘못된 게 이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요. 네. 외성, 서생포 외성, 울산 외성 같은 거는 전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 자기 조상의 전승지를, 네, 전적지를 그래서 외성이라고 현창하려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름은 외성이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62년 문화재보호법 이제 제정 이후에 그대로 이어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국가 사적에서 지방 문화재로 강등을 시켰는데, 근데 문화재는 격이 국가 지정이든 지방 문화재든 똑같아요, 보호는. 그래서 그 점에서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 문화재는 또 하나가 이제 특이한 게 공원과 이 문화재가 같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정비해 달라 그러면 공원 계획 때문에 안 된다. 또 공원으로 정비해 달라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유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기능을 좀 더 강화한 그런 방안으로 풀어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번 뭐 지선 때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 울산 외성 지하를 파내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자 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했다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향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현재 그 자체가 목조 건축물이고 뭐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또 울산 유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관리해 나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중구의 핫 이슈로 이제 저희가 돌아가 볼까요? 요새 연일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 중심 상업지구 신세계 주상복합 빌딩 건설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알죠. 네, 이게 중구 발전에 정말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물음표인데요. 지금 이게 사실은 그 저희 가족이 그 칼럼 쓴 내용이 하나 있어서 뭐 그걸 그냥 저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인원은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런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제가 자문하고도 회사니까 그 이런 문제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주상복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그 중구에 가보시면 외곽에는 신규 개발된 아파트 단지가 가득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 시가지는 지금 특히 그 도정법에 의해서 B-공사 공호지구 지금 개발하고 있고 특히 공호지구는 완전 철거해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 때문에도 빈집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상업지역에도 지금 우정동 쪽의 상업지역에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맞아요. 다 그렇죠. 초고층이에요. 다 주상, 네. 복합, 초고층. 학성동 옥교동 학산동이죠. 지금 그 번영로 옆에도 네.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왜 문제냐 하면요. 도시 공간을 전부 사유화해서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관도 사유해서 문제라고 아파트가 말씀드렸지만은 도시 공간을 구역을 잘라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내 거야. 우리 공간이야. 그래서 남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기 설치하고 경비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시민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저주저 하게 돼요. 목적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공간을 모두가 소통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전부 크게 뭐 몇만 평 단위로 구획해가지고 다 쪼개서 사유화하고 담을 쳐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런 도시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에는 특히 상업 기능이 필요해서 상업지역을 우리가 만들어 두는데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에 상업 기능은 조금만 넣고 주거 기능을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비율로 보면 뭐 한 98대 2 정도 되나요? 맞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들어간다는 거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태인 씨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중구의 경우 도시 재생이 좀 많이 시급해 보이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쭤보고 싶거든요. 도시 재생은 이제 우리 지금 제도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도시가 유지하는 한은. 왜냐하면 모든 그 건축물이든 사람이든 도시 공간이든 간에 수명이 있거든요. 물리적 수명도 있고요. 사회적 수명도 있고. 따라서 이런 수명을 연장해서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생이 필요하고요. 요즘은 개념적으로는 뭐 재생 아닌 다른 용어도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특히 이제 원도심으로 일찍 성장 또 개발했던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재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해온 재생의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는 저거예요.
화장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본질적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모습을 정비하고 치중하는데 이제 치중해가지고 화장만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그 도시 재생을 하려면 사실은 화장도 해야 되지만 그 지구 그 구역의 성격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지금의 어떤 기능에 맞도록 바꾼다든지 이제 그러려면 또 새로운 시설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기계적인 지금 재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또 우리 그 국가적 차원의 문제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근본적인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네. 우리 지금 조세 구조가 네. 국세 80에 지방세 20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를 일본처럼 뭐 55대 45 정도라도 해준다면 울산은 재생이든 개발이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네네. 더 심한 말씀 드릴까요? 차라리 울산공화국으로 독립해버리면 면적이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넓으니까 울산에서 걷어들이는 국세 연간 한 20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시민들에게 만약에 돌려준다고 보면 우리 모두 대학까지 무료 교육 모든 시민에게 공짜 집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공해 마시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번 그 돈을 전부 서울에서 다 가져가서 서울에서 나눠 주니까 우리는 그걸 나눠 받기 위해서 가서 읍소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당장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이제 매칭이라는 것까지 대가면서 받아오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재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그 지역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일단 조세 구조가 하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 재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자원이 좀 필수잖아요. 인적 자원들. 필요하죠. 그러한 인적 자원들이 좀 구체적으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에서는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뭐 도시재생센터나 뭐 경제진흥원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 핵심 그 인력 자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일반 대중들은 좀 잘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 지금 도시 재생도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을 위한 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재원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네.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가는 것들이 재생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지금 풀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풀어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이 좀 간과되는 느낌이 있고요. 울산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 격에 비해서 실력에 비해서 이제 가장 부족한 게 사실 인적 자원이잖아요. 전문가. 예를 들면 뭐 대학에 도시계획과가 지금 예를 들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없죠. 존재한 적이 네. 없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 그 얘기는 한 과가 없다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울산시라든가 구군의 도시계획위원회 가보면 도시 전문가, 조경 전문가, 교통 전문가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외지의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그렇죠. 네, 다른 부산, 네, 대구, 네. 경주 뭐. 그래서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 울산 지역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 대해서 또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 낯뜨거운데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원도심 살리겠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 막 문화랑 연결해서 어떻게든 관광산업 육성해가지고 미래 먹거리 만들겠다 정치인들 맨날 공약은 하거든요. 맞아. 교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실 텐데 오늘 좀 시원하게 한마디 하시죠.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울산의 불행 중에 하나 외부적인 게 이제 조세 구조였다면 내부적인 건 저는 결국 이제 인적 자원의 문제이고요. 그 정점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치인이죠. 국회의원, 특히 단체장, 뭐 특히 이런 분들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왜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왜 역사적 소명의식, 네. 책무, 뭐 이걸 저는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당선을 이제 생각하는 정도는 그건 뭐 기본이니까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도시를 지금 이 도시에서 이 순간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오늘 쭉 주제가 그겁니다만 이전에 요 한 40, 50년 울산의 그 변화 과정을 보더라도
행정구역 조정할 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사실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시장 국회의원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쌓아왔거든요. 오히려 또 만들어 왔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정치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울산은 크게 바뀔 수 있을 거다라는 그냥 그런 기대,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질문 드릴 게, 제가 요즘에 그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자원 개발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9월에 준공되는 복선 전철이 공단과 그린벨트 사이에 놓이면서 문화자원 개발로 연결이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있죠.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 보시는지. 지적을 열심히 한 사람이 저거든요. 역시. 왜냐하면 그 울산의 철도망은 92년에 이제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원래 학성동에 있던 울산역이 지금 위치로 가서 이름이 나중에 대화강역이 됩니다만은 도심으로 철도가 지나가면 이건 이제 혐오시설, 뭐 흉물로 봤기 때문에 옮겼는데, 그게 불과 92년부터 지금까지니까 30년 만에 우리가 잘못된 그 해결책을 내놨었다 하는 이제 걸로 알게 됐어요. 즉 울산에 이제 가을에 9월 말쯤에 아마 복선 전철이 전선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역이 7개거든요. 기존에 있던 역, 뭐 신설되는 역 합쳐가지고. 근데 7개의 이 역을 포함한 선로가 지나가는 라인을 보시면 우리 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즉 국가산단의 완충 녹지를 따라서 지나가고 있고, 또 말씀드린 그린벨트가 남쪽과 북쪽의 상당 부분 이 선로와 겹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호계역도요. 지금 역 플랫폼 바로 옆에까지 그린벨트고요. 남창역도 플랫폼 바로 끝나는 부분까지 그린벨트예요. 자, 그린벨트 안에 혹은 산단과 주거지의 경계선에 있는 이 철도에 역이 있다 한들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거처럼 신정동에서 그대로 그냥 태화강을 건너서 학성동으로 역이 지나갔다면 지금 남구의 달리역 위치 혹은 중구의 학성동 부근은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뭐 개발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역이 활성화됐을 텐데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죠.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결국엔 행정 그 지역 조정 문제도 있고 그린벨트 해제도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지. 오늘 뭐 방송 출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이 울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의사가 마치 그 진단하듯이 말이죠. 제대로 진단하고 또 그 환자가 단순히 상처 하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자로 말이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이듯이 우리 정치인들이 울산 시민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내가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좀 가지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긴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뭐 30초 정도만 저희 뭐 정리할까요? 오늘 한상권 교수님 이 특강은요.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정치 입문할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 뭐 이렇게 좀 퍼뜨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중구 원도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원도심 상가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우리 안타까운 그 소방관 한 분께서 이제 화상 치료를 받은 도중 끝내 이제 오늘 아침에 이분에 대한 명복은 너무 빌도록 하고, 그리고 중구 원도심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이 화재 자체도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도시계획 문제가 저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소 읽고 왜 한 칸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결국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자연하고 문화하고 이거를 다 공존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잡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지금 중구가 재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조금 답답한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부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님 중구의회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